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인사이트 오늘은요,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브리핑 먼저 들어봐야겠죠. 반도체 전반에 대한 업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형 D램으로 분류되는 DDR4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신형 제품인 DDR5의 평균가와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레트로가 유행이라는데 반도체에서도 구형이 더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 초에도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잠시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DDR4는 이제 DDR5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면서 기업들이 DDR4의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DDR4의 가격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DDR4는 2014년, DDR5는 2020년 무렵부터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최신 전자제품에는 DDR5가 주로 들어가지만 DDR4도 여전히 중저가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업계가 수익성이 높은 DDR5 그리고 LPDDR5, 즉 저전력 DDR5 그리고 HBM의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DDR4의 생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고객사들이 현물 시장에서 DDR4를 공격적으로 사재기에 나서며 DDR4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아니죠. 가격 흐름 한번 보시죠. DDR4의 현물 가격 지난달 23일에는 5.6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6월 20일 한 달가량 지난 후에는 11.5달러로 거래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05%나 뛰어오른 거고요. DDR5도 DDR4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소폭의 상승세만 보이면서 현재 6월 20일 기준으로 D램의 가격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DDR4 공급이 빡빡한 상황에서 구매자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D램의 가격이 3분기에서 18%에서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촉발시킨 D램 수요 증가는 한국 반도체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은 지난 3월부터 전년비 20% 넘는 증가세를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D램 업황의 하강 사이클이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례적인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한국 반도체 사이클을 그린 건데요. D램 수출 증가율은 최근 10년 동안 약 4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그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점을 보시면 2016년에 한 번 저점, 2019년에 또 저점, 2023년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고점을 보시면 2017년의 고점, 그리고 2021년의 고점, 2024년의 고점을 형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호황의 고점은 가장 최신의 고점은 작년 여름 2024년 6월인데요. 원래 흐름대로라면 이 우하향 흐름이 더 깊어져야 하고 저점도 더 바닥에서 형성이 돼야 하는데 올해 최근 몇 달간의 수출 증가세를 보면 여기서 이 우하향 흐름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숀킴 모건 스탠리 연구원도 다음 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연구원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교적 적은 하락폭과 저점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면에서 이례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하자면 여기에서는 관세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 수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 수요, 그리고 구형 제품 단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26년 상반기로 가면서 업황 바닥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사실 이 숀킴 애널리스트는 지난 가을에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절반가량 하향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건 스탠리가 낸 반도체 한 9개월 동안 냈던 리포트 중에서 좀 이슈가 됐던 반도체 리포트들을 뽑아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후에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다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높이는 그런 주요한 리포트들, 내용들 들고 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동력과 관련해서 경쟁사에 뒤처진 HBM 사업 진행 상황보다 전통적인 제품 수급에 주가 상승 여력이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은 62%, 삼성전자는 12%. 과연 이런 디램 가격의 상승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반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상승의 주인공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와 관련한 이야기들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까지 훈풍이 번지면서 일제히 상승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정부가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중국 공장의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면 당연히 타격이 있을 텐데 이 부분 먼저 풀어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제재는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예정을 하게 된다면 네.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2012년 전으로부터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시안에서 만들고 있고요. 패키지를 소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시에서 DRAM을 만들고 패키지가 충칭, 그다음에 이제 인텔에서 인수합병한 다렌에서 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5가지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생산량이 보통 한 40%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이 기존의 40% 정도 되는 반도체가 이 DDR4 얘기해 주신 것처럼 레가시 반도체에 가깝습니다만서도 네. 이게 매출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DDR4에서 DDR5, 좀 제품으로 말씀드리면 D1X에서 D1A로 정도로 이 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변하는 상황에서 보통 공정 전환, 장비 전환이 보통 20% 정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 정도의 이 매출에 미국 장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 공정 전환이 늦춰지게 된다면 이 40%를 차지하는 레가시 반도체 정도의 실제 매출에 그다음에 이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반기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이끌었다면 하반기에는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 유예 만료 시한도 다가오고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관세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예외 조치가들이 이제 3개월 전에도 있었었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7월 9일 날 다시금 그것들이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에서도 그 유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예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현재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있는 상태. 그렇다면 대외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현재 일시적으로 DDR4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이 불안성 때문에 이 각 제조업체들이 범용 디램들을 막 사들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앞서 1분기나 작년 같은 경우가 디램의 수요가 다시금 회복되고 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소비 시장에서의 아시다시피 이구 환신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있었고 AI라고 하는 것들의 고성능 반도체에 여전한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하반기 때 이어질 것이냐. 현재 여러 가지 레포트에서는 이 수요가 좀이라도 감소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IT 기기 수요가 우리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건 당연히 대외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의 수요 측면이 있을 텐데 다시 고민할 거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경기를 바라볼 때 여기에서 하반기에 수요에 확대될 것들을 먼저 한번 감지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25년 10월 달에 윈도우 10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PC라고 하는 것에서 PC용 디램과 관련된 형태의 반도체들의 수요가 늘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폰 같은 모바일폰, LPDDR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들 같은 거에 수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대성공하게 있었던 소버린 AI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설계 회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팹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건설되기 때문에 한국의 팹의 공정 전환, 장비의 유입 때문에 소지화품 장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히 수요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한번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해본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긍정적인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4주 동안 100% 넘게 올랐고 3분기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회복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긍정적이긴 하나 일시적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캐스터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DDR4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문화 가는 반도체였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만들질 않다 보니까 반도체 보통 만들 때 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4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의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고 친 거는 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그렇게까지 DDR4를 만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삼성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PC용 디램 같은 재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재고를 실제적으로 없앴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요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좋긴 하나 일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범용 디램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존의 기술력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그 전환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현재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익도 도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6만 전자를 회복한 삼성전자가 최근 사흘 동안 글로벌 전략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살짝 뒤처져 있기 때문에 HBM을 메인 주제로 여러 가지 전략회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요 키워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딱 두 개로 보자면 외부는 승인, 네. 내부는 수율이겠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아마 6만 전자 요인이 네. 뭐 DDR4에 대한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뭐 마켓에서 15% 정도 내외되어 있는 AI 반도체, AMD나 브로드컴의 승인이 됐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는 여전히 난공불락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 승인이 가능한 지역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HBM3E라고 하는 12단짜리가 현재는 승인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HBM4가 엔비디아가 아마도 25년 말 정도에 블랙엘 200 정도나 이런 더 앞선 반도체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샘플을 공급한 상태인데요. HBM4라고 하는 것에서 삼성은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라고 하는 것에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같은 제품이어도 더 고효율의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네. 공정이나 기술적인 측면, 수요 측면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다음에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다 네. 알고 있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랬었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첫 스타트 일정이 판교의 AI 스타트업 갔었었고요. 두 번째 일정이 SK 하이닉스 네. 방문했었죠.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처럼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자원이 없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이나 AI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단 기조는 마련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경제의 안보 측면도 분명히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근데 잘하고 있는 것 못하는 것을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AI 쪽에 기반에 되어 있는 반도체 설계 쪽에 대해서 여전히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설계 인력에 대한 지원들이나 양성에 대해서 국가들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설계라고 하는 측면은 여전히 미완의 길이었는데 점점 상승폭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나 대만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생산 쪽입니다. 이 생산은 결국에 국가 정책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에 나오는 형태는 무엇이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바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인가, 혹은 전력 공급이 차질 없이 할 것인가, 이런 인프라 측면과 용수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측면이 아주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세 번째로는 동일하게 이 생산 측면에서의 인력 양성에 대한 확대들도 아주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소장님 아무래도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잘못된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가까운 미래야 먼 미래. 네. 회사도 이제 아시겠지만 장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들 나누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적어도 저는 이제 이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팹리스나 시스템 반도체 쪽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매출과 수익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산업을 도모할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이곳의 생산, 파운드리도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겠죠. 이 동일한 생산입니다. 이 생산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은 설계가 굉장히 빛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이 생산 측면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인 파운드리 방식은 거의 다 90% 이상 같은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같은 생산을 잘하게 된다면 여기가 근본적인 기술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 더 강화할 측면이 있다. 네. 또 생산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생산의 웨이퍼 공정이라고 하는 전 공정의 강화도 있지만 지금은 부가가치가 바로 HBM처럼 후공정, 패키지 공정이 있습니다. 패키지 공정은 전 공정보다 좀 더 이 크기 같은 것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문턱이 네.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소부장 협력사들을 발굴해가지고 같이 키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큰 협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태계 측면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앞으로 3년 동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쓰긴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네네. 이제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 2017년인데 그때까지 저는 골든타임 3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현재와 GPU 같은 인프라 기반에서 엣지 디바이스 바뀔 것 같다. 이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에 인프라형 반도체를 만들던 기술, 그다음에 엣지 디바이스 만들던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삼성 파운드리, 이제 아픈 손가락 같은 삼성 파운드리를 어떻게 하면은 실제 교두부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때 3년 남았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과 기술력 차이가 보통 3년 차이 나는데 이것들 얼만큼 줄어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올해 1년 차 때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하이닉스 딱 생각해 보시면 잘하는 게 HBM 메모리인 거죠. 네. 근데 이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인데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수주를요. 그럼 무슨 얘기냐? HBM은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존에 종합반도체 기업이었던 삼성 혹은 인텔들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아니라 장악 같은 것들의 방식보다는 이 협력을 정확히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협력은 단순히 제품 회사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죠. 여기에도 근데 무조건 국산화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탑5 회사하고는 정확한 값을 치르면서 정확한 이익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국산화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제값을 치르면서 국산화 장비들을 들여서 생태계 확보하는 것들을 네.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3년이라는 골든 타임 안에 우리 반도체 업계는 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짚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업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중심의 구조를 좀 철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 모두가 반도체 업계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업계를 보시면 딱 주인공이 보시면 전작과 사람들 같잖아요. 그 전에 전작가 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셨고 삼성제 CEO 대부분도 전작가 분들이 많았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 반도체는 생산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면 전자 성능을 내기 위한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딱 보시면은 누가 만드냐?
장비가 많으니까 기계과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화학이나 화공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아주 특이하게 전자산업의 성능을 내고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현재 강조되고 있는 설비나 패키지는 기계공학적 지식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공정 반응이나 소재 같은 경우는 화학과 화공 쪽에 굉장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공계 전체 전공이 다 필요한 학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존에 강조가 되었던 전력가 중심뿐만 아니라 전자, 화공, 기계 등등의 전문가들과 이 숙련된 사람들이 모두 뭉쳐가지고 반드시 산업을 살려야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기술의 선의관계, 유계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이런 네. 것들의 기술력들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가 시세를 내주면서 현재 지금 3년 9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에 3,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불평등 구조라고 하죠. 뭐 임금이 됐다라든지 근무 요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뭐 쉽게 자 친구분들이 있을 네. 텐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네. 신입사원 1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두 회사들이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분들의 뭐 삼성전자 작년에 보너스 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신입사원 1년 차 때. 네. 다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같은 팹에서 있는 협력사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구조상 너무나도 이제 대기업 중심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그럼 대기업에서는 이후에 특히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은 좀 더 빼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기술력들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많이 아시는 뭐 기술 유출 때문에 중국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에 가는 것들도 있는 거 미국도 있을 텐데 해외 진출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으로 사람들은 너무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견기업의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평등한 것이고요. 특히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기계, 화공의 모든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거나 임금 체계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나 이익 공유 등등을 확인해서 네. 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들 불평등이 없어야 생태계가 수평적이고 그렇죠. 안정화될 수 네. 있겠습니다. 이거를 불평등 구조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세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후보 시절 때 주 4.5일제 적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영권에서는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만약에 주 4.5일제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문제점도 잇따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교대 근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보할 수 있겠지만 4.5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안 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효율할 수 있는가? 회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혹시 쓸모없는 일 없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서 실제로 뛰어난 인재들이 회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낮은 건 여전히 되어 있는데요. 왜 낮는가?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디 조직에 들어가면 생산성이 낮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예를 들면 같은 메모리 회사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일했던 동료들이 거기 이직해 있는데 4일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하루를 재택할 수 있어요, 그냥. 네. 말하자면 기존에 이제 뭐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도 이제 월에 한 번 패밀리데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훨씬 더 글로벌에서는 재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오피스라고 하는 것을 다양화하면서 실제로 근무 요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마이크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고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에 마이크로 실적이 나오죠. 네. 아마 되게 좋을 거라 예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근무의 시간 대비 우리가 근무 태도가 아니라 근무 여건이 아니라 근무 성과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실제 조직 문화가 외국에서 와가지고도 만족할 만한 것들로 글로벌리 이제 회사는 제품은 글로벌이 됐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만한 근무 요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